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때는 순조 2년. 어느 한 산골 마을에 윤인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홍문관에 근무하며 임금님을 보필하는 관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은퇴하여 한적한 마을에서 산세를 벗삼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이보게, 인겸이. 안에 있는가? 아니, 이게 누구야? 백노연이 아닌가? 자네가 어인일로 이런 촌구석까지 찾아왔는가? 왜긴 왜야? 우리 인겸이 보러 왔지. 거참, 신수가 훤하구만. 은퇴하고 나더니 나이를 거꾸로 먹나 보이? 그러게 말일세. 속이 답답해지는 관리놈들 얼굴을 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살맛이 나서 그런 것 같네. 자, 어서 들어오게. 윤노인은 오랜만에 찾아온 옛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짠지를 안주로 약소한 술상을 차렸지요. 반가운 얼굴을 보았는데 시시껍절하게 차나 마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한 잔 받게. 거참, 내가 여기서 자네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구만. 쭈글쭈글한 노인네 얼굴이 뭘 그리 반갑다고. 그러게 말일세. 그걸 알면 어디 탱탱한 처자라도 한 명 데리고 오지 그랬나? 이 놓친 내가 아직도 여자 밝히는 건 여전하구만. 윤노인과 백선비는 껄껄 웃으며 술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미주알 고주알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대화했지요. 그러다 보니 해가 훌쩍 넘어가고 어느새 달이 뜬 밤이 되었습니다. 얼근하게 취한 백선비는 비틀거리며 술잔을 쭉 들이켰습니다. 벌써 10병은 넘게 술을 마신 듯 했지요. 실은 말이세. 내 찾아온 게 자네랑 이렇게 다 흘러간 옛날 이야기나 하려고 온 건 아닐세. 물론 즐거웠네. 오해는 말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말인가? 실은 요즘 조정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네. 지금 임금님 춘추가 몇인지 아나? 13살일세. 그러면 심상치 않을 만하지. 그래도 알아서들 하겠지. 우리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 아닌가? 아닐세.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우리가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설마 잊었는가? 흐리멍텅했던 백선비의 눈빛이 돌연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윤노인도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윤노인은 외적으로는 홍문관에 있었지만 실은 조정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해결하던 내금위의 비밀 밀정이었습니다. 이는 백선비도 마찬가지였죠. 외적 세력인 안동 김씨파가 영 움직임이 수상해. 부디 조심하게. 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네를 찾아온 걸세. 다 늙은 노인네들을 뭘 어쩌겠나. 솔직한 말로 그냥 냅둬도 알아서 무덤으로 기어갈 양반들이지 않은가? 그 짝분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문제네. 윤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대 임금인 정조 시절 윤노인은 숱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암살과 숙청,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허나 그래도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백선비의 편집증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윤노인은 옛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 더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튼 조심하게. 나는 이제 또 길을 떠나야겠구먼. 아직 알려야 할 동료가 있네. 그래, 박무덕이한테도 가야 하네. 이 양반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어디를 가려고? 거뜬하네. 자네나 몸 조심하게. 허나 백선비는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스르륵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예 코까지 거창하게 골며 기절해 버렸죠. 윤노인은 한숨을 푹 내쉬고는 백선비를 질질 끌어다가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윤노인도 그대로 벌러덩 드러누워서 눈을 감았죠.
백선비의 말이 빙글빙글 천장을 따라 머릿속에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취한 탓에 윤노인도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깬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종종 새벽녘에 잠에서 깨고는 했지요. 윤노인은 기지개를 펴며 하품을 쩍 했습니다. 헌데 방 안에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술에 취한 백선비는 여전히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바람 속에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날부치가 윤노인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윤노인은 반사적으로 몸을 구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구구 허리야. 옛날 같지 않은 탓에 삭신이 쑤시는 것은 덤이었지요. 허나 윤노인은 더 불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백선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복의 백노현이? 다 늙은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아직 감이 죽지 않았구나. 이놈!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내 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윤노인에게 검을 휘두른 암살자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윤노인은 절친한 친우인 백선비가 죽은 것에 크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숙취로 어지러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감각.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 그립고도 역겨운 긴장감이 윤노인을 과거 밀정 시절을 떠올리게 했지요. 적은 둘. 하나는 백선비를 자는 사이에 무참히 살해했고 다른 하나는 윤노인에게 검을 휘두른 놈이었습니다. 윤노인은 조용히 품속에서 부채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암살자들은 음산한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유언으로 시조라도 읊을 생각인가. 퍽이나 운치 있구나. 오냐, 시조를 읊어주마. 바로 내 놈들의 만사다. 윤노인은 그리 외치면서 부채를 휘둘러 암살자의 머리에 가격했습니다. 번개 같은 움직임의 암살자는 반응조차 못했습니다. 허나 부채 따위에 맞아서 죽기야 하겠습니까? 잘 맞아봐야 정수리에 혹이나 말고 말겠지요. 암살자는 아니란 생각을 하며 비웃었지요. 이는 암살자의 실책이었습니다. 아타는 순간 윤노인의 철선은 암살자의 두개골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일격의 암살자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인겸의 부채는 보통 부채가 아니었죠. 바로 무거운 강철을 뼈대로 만든 무기인 철선이었습니다. 당황한 다른 암살자는 주춤하였습니다. 이는 윤노인이 죽은 암살자의 검을 드는데도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기어코 내가 검을 들게 하는구나. 윤노인은 비통한 목소리로 철선과 검을 들어 자세를 잡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암살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비명과도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윤노인에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윤노인은 이를 철선으로 부드럽게 흘려내며 오른손에 든 검으로 단칼에 암살자의 복부를 베었습니다. 암살자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철선과 검을 사용하는 윤노인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검술 바로 풍인도법이었습니다. 이복의 윤인겸이 도망 치게. 말하지 말게. 상처가 심하네. 백선비는 윤노인의 멱살을 잡아채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힘을 짜내어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예련이를 찾아가게. 이를 끝으로 백선비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노인은 비통함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몇 없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겪었던 일이지만 정말이지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었지요. 편히 쉬게 백노현. 윤노인은 그 자리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옛 동료였던 정예련을 찾아야 했지요. 천하절색의 기녀, 그러나 그녀 또한 조정의 뒷일을 처리하는 밀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백선비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분명 윤노인에게 경고하고 박무덕이에게 간다고 했지요.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노인은 먼저 박무덕이를 찾고 정혜련에게 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노인은 백선비의 시신을 볕이 잘 드는 마당에 묻었습니다. 더 그럴듯한 묘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했지요. 윤노인은 조용히 합장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백선비는 박무덕이가 머무르고 있는 위치가 있었죠. 바로 강화도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윤노인은 먼 길을 걸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박무덕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을 붙잡고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노인을 보았냐고 묻자 한숨을 푹 쉬며 주막을 가리켰죠. 윤노인은 감사 인사를 하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술 취한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노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 구석에 홀로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대한 체구의 사내였습니다. 어서 오셔요, 어르신. 드실 거라도 드릴까요? 금방 떠날 거요. 아는 사람을 찾으러 왔거든. 윤노인은 곧장 커다란 덩치의 사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투박한 손으로 술병을 들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텅 빈 술병이 서너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봐, 박무덕. 아직도 술독에 빠져 살고 있나? 뉘신지? 자네도 나이를 먹었나 보이. 그거 먹고 취한 겐가? 날세 윤인겸일세. 박무덕의 눈이 잠시 커지더니 그는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반가움보다는 쓰디쓴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취해? 그럴 리가. 오히려 그러지 않아서 문제지. 박무덕은 비아냥거리면서 술병 채로 들어 꿀떡꿀떡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탁하고 내려놓았죠. 망할 영감탱이. 내 동생을 죽인 놈을 내가 기억 못할 줄 아나? 여긴 웬일인가? 설마 술이나 한 잔 나누러 온 건 아니겠지? 박무덕의 대답에 주막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윤노인은 숨을 깊이 내쉬며 자리에 털썩 앉았지요. 하도 오래 걸었더니 무릎이 쑤시고 등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그보다도 박무덕이 가시처럼 내뱉은 말이 심장을 파고들었죠. 박무덕이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네. 자네 동생 무진이는 나 때문에 죽었지. 허나 자네까지 죽게 내버려 둘 생각은 없네. 죽어? 내가? 드디어 치매가 왔나 보구만. 누가 이 박무덕이를 죽이겠나? 박무덕이 주막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노인은 그가 웃는 것을 멈추는 것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박무덕은 한참을 웃다가 새로운 술병을 들었습니다. 썩 꺼지게. 지금 당장이라도 그 주름진 목을 부러뜨리고 싶으니까. 백노연이 죽었네. 박무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술병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백노연이 내게 찾아와 경고했네. 그리고 자네를 찾아가려고 했지. 허나 그날 백노연이는 정체불명의 자객들에게 살해당했네. 헛소리 말게. 누가 우리 같은 퇴물 노인네들을 암살한단 말인가?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세.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세. 노연이가 말하기를 정혜련이를 찾아가라 했네. 윤노인이 그리 말하자 박무덕은 탁자를 주먹을 세차게 쾅 하고 내려 찍었습니다. 그러자 탁자는 마치 모래성처럼 우스스 바스라졌죠.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파오 박무덕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괴력이었죠. 그럼에도 윤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련? 그 기생년이 뭘 안다고 우리를 돕겠나? 아니, 살아있긴 한 건가? 백노연이 미친 헛소리를 하며 죽어간 거라면 나까지 휘말리게 하지 말게나. 아직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나? 이미 휘말렸네. 나도 자네도 말이야.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천하의 파우 박무덕이가 이리 아둔해졌는가? 윤노인이 크게 일갈하자 박무덕은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았습니다. 어지간한 사내더라도 박무덕이의 저런 눈을 마주하게 되면 꼬리를 말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윤노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박무덕이를 마주보았습니다. 이에 박무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좋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사람은 자네 정도밖에 없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못 들어줄 것도 없어. 다만 조건이 있네. 지금 이럴 시간이 없네. 자네도 내 성격 알지 않나? 고작 말로 이 박무덕이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따라 나오게. 박무덕은 그리 말하며 밖으로 성큼성큼 나갔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오직 의리와 협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박무덕은 새치어로 넘어갈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윤노인은 할 수 없이 박무덕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무덕이 향한 곳은 넓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에는 모래밭이 있었지요. 이는 씨름터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마을에서 씨름 대회가 열리면 천하장사를 뽑는 대회장이었습니다. 박무덕은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모래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희고 나이를 먹었어도 박무덕의 몸은 그야말로 금강역사 같았습니다. 몸에 새겨진 숱한 흉터는 그의 삶이 어찌나 거칠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었지요. 씨름으로 나를 이겨보게. 그러면 자네를 따라가겠네. 이복의 박무덕이 내가 자네의 상대가 되겠나? 그것도 씨름으로 말일세. 그래, 당연히 못하겠지. 그 잘난 부채와 검없이 자네가 나를 어찌 씨름으로 이길 수 있겠나? 그래서 꼬리를 말고 도망갈 텐가? 박무덕의 싸구려 도발에 윤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 못하면 믿고 따르지 않겠다는 박무덕 특유의 거칠고 억센 주장이었죠. 이에 윤노인도 하는 수 없이 저고리를 벗어젖혔습니다. 윤노인의 몸은 성마른 고목처럼 마른 듯 보였으나 근육의 선명한 윤곽은 마치 세월에 갈리고 갈린 검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풍기는 기운은 비록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날렵하고 강렬했지요. 박무덕은 그런 윤노인을 보자 이빨을 보이며 사납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윤인겸이. 허리 조심하시게. 박무덕은 삿발을 둘러매어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모래가 움푹 들어갔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마치 태산을 앞두고 있는 듯했지요. 그러나 윤인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노인도 삿발을 차고 마찬가지로 박무덕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작할 것도 없이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무덕은 거구답게 먼저 강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윤노인은 몸을 비틀며 그 힘을 흘리려 했지만 박무덕은 재빨리 자세를 낮추며 윤노인의 중심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모래 위에서 윤노인의 발이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작 그거 가지고 되겠나? 그런 힘으로 무얼 하겠다는 겐가? 자네는 항상 그랬지. 우직하지만 나둔했어. 그렇게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무진이를 잃은 거야. 박무덕은 갑자기 동생의 이름이 언급되자 몸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닥치게. 무진이의 죽음을 내 탓으로 돌리려는 건가? 엄청난 힘이 윤노인을 짓눌렀습니다. 윤노인은 간신히 중심을 찾으며 힘겹게 그 무게를 받아냈지요. 그럼에도 윤노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진이는 용감했네. 누구보다도 강하고 충성스러웠지. 하지만 자네가 동생에게 가르친 건 오직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뿐이었네. 윤노인은 삿발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무진이는 어린 시절부터 형인 무덕이의 뒤를 쫓으며 형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허나 무진이는 형처럼 강인한 육체를 타고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탓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열등감과 수치심이 커져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서슴없이 실행했습니다. 무진이는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지. 그게 마지막 임무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네. 무진이가 그랬다고? 박무덕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인 무덕이도 무진이의 그런 행동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다만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요. 지금까지 외면했던 진실이 윤노인에 의해 마주하게 된 박무덕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진이는 적을 정면으로 상대하려다 매복을 당했고 결국 포위됐지. 그는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려 했고 그 대가는 목숨이었네. 자네가 구했어야지. 자네가 목숨을 걸고 무진이를 구했어야 해. 정신 차리게. 내 탓은 얼마든지 해도 좋아. 하지만 자네도 그 아이가 그런 길을 걷도록 방치했어. 무진이는 자네의 그림자 속에서 형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형처럼 될 수 없었네. 그 열등감과 자책감을 자네는 왜 몰랐나? 아니, 외면했겠지. 자네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닥치라 했지. 박무덕이 온 힘을 다해 윤노인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과 무거운 진실이 몸의 균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노인은 박무덕의 흔들리는 중심을 순간적으로 이용해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뒤로 넘어가는 순간 박무덕의 몸이 모래 위에 거칠게 쓰러졌습니다. 모래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던 박무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주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인겸은 그의 위로 다가가 박무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무덕은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나를 원망했을까? 멍청하고 힘만 센 바보 형을 말이야. 그럴 리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명예로웠네. 사랑하는 형님처럼 말이야. 윤노인은 눈물범벅이 된 박무덕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바란 건 자네가 힘만 믿는 형이 아닌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형이 되는 것이었네. 이제 자네가 무진이가 바라던 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논팽이처럼 사는 것을 녀석도 원치 않을 테지. 박무덕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다시금 우뚝 섰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다, 윤인겸이. 자네를 따라가겠네. 허나 아직 자네를 내 대장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야. 그거면 충분하네, 박무덕. 이제 함께 가세.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네. 두 사람은 모래밭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모래 위에는 서로 뒤엉킨 발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북적이는 밤거리, 윤노인과 박무덕은 기생집 매화원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문 앞을 장식하고 그 아래로 많은 사내들이 들락거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생이 화사하게 웃으며 윤노인과 박무덕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 어쩜 이래 멋진 어르신들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서 계셔요? 어서 들어오셔요. 우리가 제법 멋들어지긴 하지. 헌데 괜찮소. 사람을 찾으러 왔소. 그럼요, 그럼요. 누구들 아니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어쩌면 그 찾는 인연을 여기서 만날 수도 있겠지요. 윤노인과 박무덕은 영문을 모른 채 기생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넙직한 방으로 안내되었지요. 방은 정갈하고 은은한 향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술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고 수상쩍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기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며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귀한 손님들. 술부터 한 잔 받으시지요. 환영해 주어서 고맙네. 헌데 우리는 술 마시러 온 것이 아닐세. 정혜련이를 만나러 왔지. 그녀를 불러줄 수 있겠나? 그럼요. 불러드려야죠. 그러기 전에 모처럼인데 소녀가 올리는 술은 받으시지 않나요? 이러시면 섭섭해요. 아리따운 기생은 그러면서 윤노인과 박무덕의 술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허나 윤노인은 그 술을 마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안하네만 정혜련이가 여기 만약 없다면 더는 이곳에 볼 일은 없네. 가세나 무덕이? 아니, 그래도 이보게. 여기 이 낭자가 이래 대접하겠다는데.
박무덕은 내심 아쉬운 듯 술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여하튼 술귀신 성질머리 어디 내버려두지 못했지요. 이에 윤노인이 매섭게 째려보자 박무덕은 입맛을 쩝다시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기생은 태연하게 웃음을 유지하더니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녀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고 순간 칼날이 반짝이며 드러났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윤농노인과 박무덕은 반사적으로 긴장하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문 뒤에서 다른 기생들이 창과 단검을 들고 나타나 방 안을 에워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할머님이 경고하였죠. 언젠가 놈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뭐라? 그만들 두게?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네. 그만하게 임겸. 보아하니 놈들이 함정을 파둔 것이 확실하네. 내 백선비의 복수를 여기서 하겠구만. 그때 기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내렸습니다. 백선비. 백노연 나으리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노현이가 분명 정혜련에게도 경고해야 한다고 했네. 이럴 수가. 그렇다면 정말 사실이었군요. 얘들아, 모두 연장 내려놓거라. 이분은 손님이시다. 기생이 그리 말하자 다른 이들이 무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노인과 박무덕이를 데리고 몇 개의 방을 지나 아주 좁고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앉자 기생은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셔요. 저는 정지선이라 하옵니다. 정혜련 할머님의 손녀이옵니다. 정혜련은 사실 오래전에 타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모든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은 정지선이 그 뒤를 이었지요. 사실 백선비에게 경고한 것도 바로 정지선이었던 것입니다. 백선비 나으리께서 그리 허망하게 떠나셨다니 참으로 애통하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하나이다. 내가 그 친구를 직접 묻었지. 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정혜련이를 찾으라는 말을 들었네. 백선비 나으리는 저와 할머니를 자주 혼동하셨사옵니다. 그러니 딱히 틀린 말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겐가? 우리를 습격하는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이 말이야.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어요. 정지선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조 시절의 내금이는 외척 세력인 안동 김씨와 관련된 부패와 비리를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여전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지만 순조와 외척 세력은 이를 모두 없애려 하고 있었지요. 이에 따라 전 내금위에서 활약하던 옛 밀정들도 그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치의 흠도 만들지 않겠다는 말인가? 이 무슨 막대먹은 놈들이란 말인가? 우리는 평생을 조정을 위해 일하고 목숨을 바쳤거늘. 이것이 그 대가란 말인가? 박무덕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솥뚜껑 같은 주먹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마치 물이 끓는 냄비 뚜껑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옳은 곳에 온 셈이네. 지금은 그 음모를 막아야 할 때일세. 자네도 힘을 보태줄 수 있겠나? 정지선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잇고 어르신들에게 힘을 보태겠사옵니다. 제게는 내금이 내부의 경비 체계와 구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야 제법 그럴싸한 동지가 생기는군. 좋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보게. 정지선은 방 한쪽에서 두루마리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내금이 내부 구조와 주요 경비 구역이 세밀히 그려진 지도가 드러났습니다. 윤노인과 박무덕은 그 위로 몸을 기울이며 정지선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여기가 내금이의 서고입니다. 정조 시절의 비밀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지요. 하지만 서고로 가기 위해선 이곳 경비 초소들을 지나야 합니다. 특히 이 복도는 암살단의 숙소와 인접해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만약 여길 우회한다면 경비를 피해 진입할 수 있겠나? 어렵지만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이곳 금고가 위치한 중심방입니다. 암호와 열쇠가 필요하고
열쇠는 내금이 도사인 이시연 대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시연? 그게 누구야? 이시은, 이럴 수가. 이 자는 죽은 줄 알았던 내 옛 동료네. 그 자는 정조 시절 내금이 최고의 암살자로 이름을 떨쳤지. 하지만 순조가 즉위한 뒤 임무 중 사망했다고 들었네. 이 대감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외척 세력에 협력하여 지금의 제금이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금이의 음모를 실행하는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좋아, 그럼 간단하군. 가서 놈을 죽어라 패주고 열쇠를 뺏으면 되는 거잖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시연은 주변에 암살단을 배치해 항상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고로 향하는 길목마다 함정과 경비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요. 전면전을 벌이면 성공 확률은 희박합니다. 윤노인은 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시연을 끌어내야겠군. 그가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미끼가 필요하네. 미끼라면 제가 하지요. 저는 내금이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제가 등장하면 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돼. 자네 같은 처자가 그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네. 지금으로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대감은 저를 알고 있고 제 행동을 의심할 겁니다. 그를 방 밖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두 분이 서고로 들어가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윤노인은 정지선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와 무덕이는 서구로 가서 기록을 확보하겠네. 우린 모두 조심해야 하네.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야. 정지선은 내금이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경비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고운 자태와 태연한 미소는 그들의 의심을 무디게 했습니다. 윤노인과 박무덕은 지선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몇 차례 경비를 피해 암호문이 걸린 서고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정지선, 내가 여기 왜 나타난 게냐? 정지선은 경비들이 자신을 에워싸자 천천히 몸을 돌려 이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감! 감히 나를 시험하러 왔다는 말인가? 정혜련의 손녀가 이렇게 멍청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시연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뒤에는 암살단이 일렬로 서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아무리 정혜련의 혈육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 대체 무슨 꿍꿍이로 여기에 온 거냐? 꿍꿍이요? 대감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테지요. 지금 조정 내에서 내금이가 벌이고 있는 일을 눈치챈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요 며칠 사이에 제게 접촉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금이가 순조의 뒤에서 벌이는 일들을 조사하고 있었죠. 그들의 말로는 곧 의금부에서도 이곳에 대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감을 만나 이 사안을 조율하고자 왔습니다. 이대감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나며 정지선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의금부가 허튼 소리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거냐? 허튼 소리인지 아닌지는 대감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감께서 이 일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겠지요. 정지선이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윤노인과 박무덕은 서고로 무사히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고 내부는 촘촘히 정리된 서책과 두루마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금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조용히 있어 보게. 여기에는 단서가 있을 게야. 윤노인은 금고 주변을 살피다가 낡은 책장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책장 뒤편에 있는 조그마한 손잡이를 발견한 그는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그러자 금고 옆의 벽면이 살짝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냐?
그때 하필이면 보초를 서던 경비병이 박무덕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덩치가 산만한데 어둠 속에 숨어 있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 시각 정지선은 이대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대감께선 참으로 충성스럽군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충성을 갈아타는 그 재주가 대단합니다. 이대감이 한 걸음에 정지선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칼끝이 정지선의 목에 닿을 듯 말 듯 멈춰섰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듣다니 가소롭군. 내년이야 말로 여기 붙고 저기 붙는 무릇이 아니더냐. 그때 서고의 소란이 들리자 이대감은 정지선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역시 내년의 말은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짓말이었군. 내 놈들의 동료가 서고에 침입했겠지. 이대감은 정지선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경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여자를 결박하고 서고로 향하라. 침입자들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늙은 배신자 같으니 한때 뜻을 같이 하던 이들을 직접 처치하다니 명예는 어디에 가져다 판 것이냐. 명예란 부질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권력뿐이지. 그것이 진리다. 윤노인과 박무덕은 경비병과 격렬하게 싸우며 증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의 수는 많았고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고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결박당한 정지선이 잡혀 있었습니다. 윤인겸, 내 놈의 끈질김은 여전하구나. 이시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 허망한 꿈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을 겐가? 다시 죽는 그날까지 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놈들이야 말로 헛된 저항은 그만하고 포기해라. 그때 정지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이대감이 윤노인을 노려보느라 한눈을 판 사이 옆에 있던 병사의 발을 힘껏 밟았습니다. 병사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틈을 타 정지선은 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단검을 빼들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정지선은 단검으로 자신의 결박을 재빨리 끊어내더니 몸을 날려 병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순간이 전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윤노인은 철선과 검을 휘두르자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박무덕은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거대한 주먹을 날렸지요. 이들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병사들은 상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다 내게 맡겨라. 인겸 그놈은 내가 처리하게. 박무덕은 병사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병사들은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병사는 박무덕의 일격을 맞고 그대로 대들보를 뚫고 날아가 버렸지요. 지선아, 물러나 있거라. 윤노인은 폭풍처럼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에 이대감은 허겁지겁 검을 뽑아 상대했지요. 그 또한 연로하였지만 검술 실력만큼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옛날 생각나지 않나? 내 놈은 그때도 내 상대가 되지 않았지. 아직도 옛 추억에 잠겨 살고 있는가? 이 멍청한 노인네야. 나 이시연은 그때의 어리숙한 청년이 아니야. 이대감은 그리 말하고 윤노인의 검을 강하게 밀어내며 크게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빈틈이 보이지 않았지요. 도리어 이대감의 검격이 더욱 날카롭게 윤노인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이대감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날렵하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의 검격이 맞부딪히며 서고하는 강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놈들아, 더 오면 사지를 찢어놓겠다. 박무덕은 적들에게 둘러싸였음에도 전혀 기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며 서고의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윤노인은 숨을 고르며 이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시연, 자네가 한때 우리와 뜻을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한스러울 따름이네. 뜻! 그런 허울 좋은 말은 그만두지. 왕의 개로 살며 무슨 뜻을 논한단 말인가? 그래, 우리 모두 한때 왕의 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그 명령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건 권력이지 명예가 아니야.
두 사람의 검이 다시 맞부딪혔습니다. 윤노인은 한 발 물러서는 듯하다가 철선을 던져 이대감의 발을 노렸습니다. 이대감은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공격에 허겁지겁 발을 들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허나 그 순간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윤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람 같은 검술이 이대감 앞에 펼쳐졌습니다. 윤노인의 검이 이대감의 목줄기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이대감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륵 목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병사들은 이를 보고 병장기를 내던지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병사들이 달아나며 서고하는 조용해졌습니다. 윤노인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일으켜 이대감의 쓰러진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동료를 잃은 씁쓸함과 이 모든 싸움의 허무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무덕이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다 끝났구만. 그래? 끝났지? 이제 이증자를 믿을 만한 관리에게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이 일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내게 생각해둔 이가 있네. 아직도 정의를 믿는 이들이 조정에 남아있겠지. 그리고 며칠 뒤 윤노인 일행은 확보한 기록들을 조정에 믿을 만한 관리에게 넘겼습니다. 증자는 빠르게 조정에 공개되었고 안동 김씨 세력과 내금위의 부패와 음모는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순조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척 세력을 멀리하고 조정을 재정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금위 또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며 잔존 세력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박무덕과 윤노인 그리고 정지선은 모든 일이 끝난 것을 지켜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박무덕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정지선은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였지요. 어르신, 괜찮다면 저희 기생집에 머물며 일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민생들이 많습니다. 아닐세? 늙은이는 젊은이들을 위해 자리를 남겨줘야 하는 법이지.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잔을 올릴 생각이네. 윤노인은 그리 말하며 떠났습니다.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처럼 말이지요. 박무덕과 정지선은 그런 윤노인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각자 길을 떠났습니다. 윤노인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윤노인은 작은 제단 앞에서 백노현과 박무진의 위패를 올려두고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노연아, 무진아,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너희의 뜻을 내가 이었다. 부디 편히 쉬거라. 그는 묵묵히 술잔을 비운 뒤 밖으로 나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정지선은 매화원에서 기생들을 이끌며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의 역할을 넘어 백성과 밀정으로 살아가며 조정의 부패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무덕은 새로운 마을에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 씨름과 무술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웃음소리는 마을을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